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해서 애초에 더 높은 금리를 상정하고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스트레스 DSR이 더 강화되는 건데요. 대출이 얼마나 줄게 되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트레스 DSR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좀 그렇습니다. 우선 DSR이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뭐냐면 그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자기의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DSR이라고 부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모든 금융기 회사에서 빌린 돈에 네네. 그러니까 그 빌린 돈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원금 더하기 이자 더하기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총상환액, 원금 더하기 이자인데 여기 이제 기타 대출에는 뭐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다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40%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입니다. 40%를 넘지 않게 네. 그렇게 해서 대출액을 정한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 그 앞에 이제 스트레스가 붙었잖아요. 뭔가 스트레스 붙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출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대출자분들에게는 스트레스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뭐 금융기관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금융기관이 지금은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연체율이 높아졌을 때도 너네가 경영이 악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테스트를 일종의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출을 내줄 때 현재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리랑 금리가 높았을 때 향후에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랬을 때도 버틸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향후에 금리,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금리가 가장 높았던 달의 평균 금리랑 현재 금리 사이의 차이를 가상금리로 더해서 대출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랬을 때 금리가 많이 변동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너무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에 상한 3%, 하한 1.5%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 차이가 1.5보다 작으면 1.5를 부여하고 금리 차이가 3보다 높으면 3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한 번에 이 제도가 확 들어와 버리면 대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크고 금리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 상반기에는 전체 그 가상금리 중에 25%만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음 달 1일부터죠. 50%로 그것이 올라가고요. 2025년부터는 100%까지 이제 올라가서 본격적인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리가 5년 동안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12월이었는데요. 그때가 5.64였고요. 5.64. 네.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현재의 금리라고 하는 게 올 1월 발표 금리인데 4.82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이제 0.82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 최저가 1.5니까 1.5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는 1.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25%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1.5에다가 25%를 곱해서 0.38%를 가상금리로 해서 DSR을 산정할 때 금리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최저 1.5%, 최대 3% 한에서 이제 얹어서 이렇게 대출금을 결정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25%만 반영했고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아까 절반 50%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적용률이 50%로 확대되면 요것을 적용해서 DSR을 계산을 해보면 원금 더하기 이자에서 이자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일정할 때 결국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그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거든요. 근데 올 7월부터는 이게 은행권 신용대출까지 확대가 되고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률도 좀 올라가고 적용하는 범위 자체도 좀 넓어져서 전반적으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의 조금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는 스트레스가 더 커져서
적용 금리도 비율이 절반으로 올라가고 대상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실제 대출 받는 금액은 얼마나 줄게 될까요? 예, 근데 요게 그 대출을 받으실 때 최근에는 어떤 대출 상품이냐에 따라서 대출 그 금리 같은 거나 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변동형 금리냐 아니면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시느냐 아니면 혼합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5년이나 3년 정도는 고정형이었다가 그다음에 변동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 주기형이라는 대출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주기형. 주기형은 처음에 5년 정도 고정금리를 갖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5년을 고정을 갈지 변동을 갈지 결정하는 이것을 주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금리입니다. 예. 보통은 주기형으로 나갈 때 대출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분이 스트레스 DSR 없었을 때는 최대 한 30년 만기로 대출 받으시면 3억 2,90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되셨는데요. 예. 변동형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들어오는 올 7월부터는 변동형은 한 3억 200만 원, 혼합형은 3억 1,200만 원, 주기형은 3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서 아까 3억 2,900만 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한 9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예. 최대한으로는 한 2,700만 원 정도까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 500만 원, 5천만 원인 5천만 원의 소득자에게. 네, 마찬가지로 1억이신 분은 여기다가 한 2 정도를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올 7월에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1,800만 원에서부터 한 5,400만 원까지도 대출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주시는 분들은 최대한 5,400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1억 소득 기준. 1억 소득 기준으로 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7월부터 대출이 더 줄어드니까 지금 더 줄기 전에 뭔가 좀 돈을 더 빌리겠다는 분들은 빨리 좀 해야 되나요, 대출을? 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25% 적용해서 50% 적용이라는 게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이 대출 조금이라도 더 봐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몇 천만 원이 당장 중요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실제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번 달, 지난달에 5월 달에 굉장히 많았고요. 예.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 시장의 주택 거래가 다시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징후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DSR 적용 2단계 적용되기 전에 예.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많을 때 대출을 받아주자라는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강화되는데 3단계라고 합니까? 그럼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네, 더 줄어들고요. 100% 적용이 예, 돼가지고. 100% 적용이 되니까 올해보다 지금 대출 한도보다 사실은 많게 줄어드시는 분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줄어드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1억 기준, 1억 소득 기준으로 1억 봤을 소득 때. 기준으로 볼 네네,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충격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그러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뭐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에서 타겟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예. 우리나라 GDP 명목 GDP라고 하는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럼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적으면 낮으면 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것을 좀 타겟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가계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최근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비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국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었던 국면이고 네. 사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도 있었고 했었던 국면인데 예. 지금 가계부채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주택 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다시 밀어 올려지면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목표를 자체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나요 지금? 이게 그 은행권 가계대출 보니까 지난달에 한 그전 달에 비해서 6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예. 이 6조 원 정도 는 게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한 6조 7천억 늘었던 거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폭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 한 10월쯤에 많이 늘었다가 그 이후로는 약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속도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집값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거에다가 이제 공급 부족이 향후에 2025년이나 26년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가 부동산 PF 얘기를 하면서 PF가 어떻게 풀릴지 이게 우리 경제에 조금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네. 결국은 매도할 위기설이 잘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어떤 리스크가 조금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이 붙을 가격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조금씩 관측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7월부터 또 내년에도 더 강화되는데 이럴 때는 차입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해야만 조금 유리하게 빌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정형 대출이라고 우리나라는 100% 고정형 대출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나가는 뭐 저소득층 대출 예. 이런 게 고정형이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빨리 늘고 있는 것은 주기형 대출입니다. 주기형 제가 대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초반에는 고정금리로 묶어두었다가 나중에는 고정이랑 변동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주기별로 예. 조정할 수 있는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적용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주기형이? 예, 주기형이.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기형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가산금리 같은 부분들이 예. 대출 기간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즉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금리 자체가 막 오르는 일이 벌어져도 기본적으로 가산금리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금리가 만족스러우면 대환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정형 대출은 정책금융만 있지만 거의 주기형 대출이 앞으로 이제 고정형 대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 같습니다. 주기형 대출을 많이 좀 선택하고 그것이 이 스트레스 DSR 규제의 적용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주담대 아까 이 전체적인 GDP에서 대출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좀 억제하려면 이번 이 스트레스 DR 제도가 이런 걸 좀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거 외에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게 예. 가계대출 중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담대 이외에 DSR의 규제를 적용받는 주택금융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DSR을 산정할 때 주담대만 아닌 주택금융,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차인이 결국 임대인에게 이제 금융을 제공하는 사적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사실 주택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뭐 그런 학계의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DSR의 적용 범위 현재 주담대만 이 주택금융 중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앞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구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것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려다가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거는 주거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SR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출이 있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 네.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 주요한 정책 자금을 정부가 좀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그 돈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어서 집값을 밀어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도 DSR에 지금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DSR에 이제 포함하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계층을 타겟하고 그 계층들이 조금 주거 안정성을 갖게 해주려는 대출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 이거를 이제 DSR에 넣어버리면 그 자체로 조금 모순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택시장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타겟을 잘 하고 그 자체가 주택시장을 정부가 부양하려는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정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으로 많이 빌려줘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걸 빌려주고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DR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신호가 좀 다르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신호가 뭐냐? 집값을 올리는 거냐? 집값을 누르는 거냐? 좀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이 사실 정교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뭐 부양 시그널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땐 사실 굉장히 폐해가 큰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7월부터 강화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